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2-283633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현 등 파산 전에 파산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 관계에 관하여 파산 관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 소극 및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 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 부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 정지 또는 파산 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 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 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 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 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 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행위만 부인되었다면 등기 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 관제인이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 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 등기까지 맞춰진 경우 파산 관제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는지 여부. 적극.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령 파산 관제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를 제외한 등기 행위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인 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소로서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 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부인 등기까지 맞춰졌다면 이로써 파산 관제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 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 행위의 부인으로 출연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 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 행위의 부인으로 출연 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다 284418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공공주택 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9조의 3,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0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3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해제,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020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령 제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시행령 조항 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법령 조항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해당 조문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자격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공급 규칙이라 한다. 주택공급 규칙 제53조 본문에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3조는 제5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 등부터 적용한다. 이하 경과 규정이라 한다. 경과 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과 규정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이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과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는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경과 규정과 같이 주택 공급 규칙에 마련된 부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입주자 자격 요건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과 실제 입주자 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하여 그 규칙의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이와 같이 경과 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경과 규정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을 의미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경과 규정의 각 호에서는 보유 대상이 되는 분양권 등을 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단서, 가목 및 나목 제2호에는 해당 분양권 등과 관련된 주택의 사업 계획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을 정하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만약 경과 규정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경과 규정 제2호에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분양권 등을 매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구 주택공급규칙 제53조가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따라서 구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있었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입주를 한 임차인에게는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면 비록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11-120 판결 사건명 주주 지위 확인의 소 1.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상법은 주주 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 채권이 아니므로 공동 상속하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유 주식에 관하여 공유 상태 명의 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 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 주주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미리 막고 회사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유자 전원 또는 그중 일부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서, 이하 공유 상태 명의 개서라 한다. 공유 상태 명의 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향후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권리 행사자가 공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공유 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해서 회사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 주식에 관하여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 행사자가 정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명의 개설을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 개설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고 수인이 주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상법 제352조.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 개설을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 상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자신이 취득한 공유 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 개설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 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한 소유권과 같아 공유자는 그 지분을 부인하는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지분권을 주장하여 지분의 확인을 소구함이 원칙이고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타 공유자의 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그 타인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 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5년 9월 11일 선고 2025-212338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채권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 압류할 당시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압류 집행으로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 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집행으로서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채권 압류에 따른 집행 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18일 선고 2023-22188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 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에서 채무자가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채무자의 중도 상환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언제나 중도 상환 시점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와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대여금의 조달 비용, 약정 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 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및 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과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 이자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는 이자 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자 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전 대차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간주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자 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의 직권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규제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간주 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채무자는 부당하게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넷째,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입법 목적과 적용 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 중도상환 수수료의 활용 양상과 빈도, 중도상환 수수료의 규제 필요성, 법령상 최고 이자율 범위,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이자 제한법과 구별된다. 위 판례는 이처럼 이자 제한법과 구별되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당연히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 의견. 금전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전 변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금전 소비대차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64년 6월 9일 선고 63-1212 판결은 변경되어야 한다. 첫째,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 제한법상 간주 이자에 해당한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채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자 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 내용과 중도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때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것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약정은
바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즉,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전 대차를 전제로 발생하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는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문헌에 포섭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로 배상하고자 하는 손해는 원래 금전 대차의 대가로 예정되었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얻지 못한 손해를 기초로 하므로 금전 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만약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으면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므로 간주이자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금전 소비 대차의 채무자가 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자율이나 원본의 사용 기간에 관한 선택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고 이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주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변제기와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적극 조율하여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2010도 11258 판결에서 중도상환 수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강화하였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법체계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한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으로도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63-1212 판결은 타당하지 않고 대법원 2018년 6월 28일 선고 2018-22350 판결과 모순, 저촉되어 변경되어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섯째,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